오늘은 또 은유의 시학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이 치환은유와 그리고 병치은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사물이라든지 이 세계에 대한 그 의미와 또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물질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표현한다 할 때는 당연히 그 물질과 과학적 언어와는 1대1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하면 H2O다. 그래서 이제 수소 2분자에 산소 1분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거기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하면은 사물과 일치되는 거, 1대1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 그 물질을 과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존재고 또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런 그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사물에 대한 어떤 그 의미나 감정을 표현할 때 과연 1대1로 표현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정신이라든지 또는 정서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모든 사물은 다 양파와 같다. 그래서 벗겨도 또 껍질이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물들이 갖고 있는 또는 모든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 의미의 본질이 아니겠는가. 결국 오늘은 무엇인가? 그런 그 껍질을 벗겨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언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이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누가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네, 그게 바로 메타포, 바로 은유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일상적인 언어 또는 사전적인 언어 그것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일상생활하는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보다 고도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 감정의 세계를 다룰 때는 그런 사전적인 언어, 일상적인 언어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언어나 또는 사전적인 언어는 양파 껍질 몇 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양파 껍질은 무수히 많이 겹쳐져 있다. 그리고 그 겹쳐진 양파를 어떻게 벗길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벗기는 작업에 우리는 메타포, 소위 그 은유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은유를 통해서 그 의미나 감정 또는 정서를 벗기는데, 그 본질을 벗겨가는 작업을 하는데, 그 벗기는 작업 또는 의미의 본질을 찾아내는 작업, 이 찾아내는 작업이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은유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어떤 원관념을 B라는 어떤 보조관념으로 이렇게 전이 옮기는 것이다. 메타포라는 것은 오버와 캐링의 의미가 있으니까 옮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옮기기 은유, 옮겨놓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 옮긴다, 전이한다 또는 대치한다 이런 것들로 해석이 됐고 그렇게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옮기고 그리고 바꾸고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서로 마주보는 어떤 그 대칭적인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치은유다.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은유를 치환, 그 위치를 바꾼다. 그 치환 은유.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이미지와 이미지를 서로 대립시켜서 병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탄생 방법을 새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라이트는 그 은유의 실제에서 은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디아포르. 소위 그 디아포르. 메타포에서 메타 대신에 디아라는 말을 하나 썼고, 디아라는 것은 소위 옮긴다. 이게 소위 over on to, 옮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바꾼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에피라는 through, 소위 통한다라든지 서로 마주본다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 치환은유, 디아포어, 그리고 병치은유, 에피포,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치환은유, 소위 바꿔놓기, 그리고 병치은유, 마주보기. 전에는 이 치환은유를 옮겨놓기라고 했는데, 옮겨놓기도 말은 같습니다. 어쨌든 바꿔놓기와 마주보기, 은유의 의미를 바꿔놓기와 마주보기, 이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이 은유의 13번째 이 강좌는 치환은유, 이 바꿔놓기 은유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바꿀 치자입니다. 놓을 치자입니다. 그래, 바꿀 환. 그러니까 놓는 방법을 바꾼다.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은 호수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호수라는 것으로 바꾼다. 또는 옮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전이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그 의미를 바꾼다. 이런 뜻에서 바꿔놓기 은유, 이렇게 한다면 그 치환은유의 개념이 좀 더 선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아리스토텔레스는 비유를 의미의 전이, 그리고 그런데 이런 의미를 이동시킬 때, 그러니까 A에서 B로 옮긴다는 뜻으로 이제 치환은유, 이걸 대치론 이렇게도 했는데, 이 치환은유, 사실 이 의미를 바꾸는 데는 두 사물 간의 비교가 아니라 A라는 사물의 의미가 B라는 사물로 자리를 옮긴다 또는 바꾼다, 이런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미의 새로움 또는 의미의 확실함, 이런 것을 기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그 비유의 본질은 어떤 사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다른 사물을 예를 들어 보여주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관념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과 빗대어 볼 수 있는 어떤 보조 대상, 즉 보조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문장의 토식으로 한다면 이런 것이, 치환위의 기본 문장은 A는 B다. A라는 원관념은 B라는 보조관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여호와는 이란 말은 원관념이 되겠고, 나의 목자는 바로 보조관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원관념에서 이렇게 보조관념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면 여호와가 하나의 원관념, 여호와라는 뜻이 또는 의미가 목자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관념이 하나의 보조관념으로 바뀔 때 그것을 우리는 단순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의 원관념이 B라는 보조관념 또 하나의 보조관념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B라는 보조관념, C라는 보조관념, D라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보조관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확장, 은유의 확장. 그래서 이런 것을 막 확장 은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A는 B다. 이렇게 단순한 문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은유도 있지만은 그 A라는 원관념 앞에 또 과거에 얘기한 것처럼 수식형 은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B라는 보조관념 앞에도 또 수식형 은유가 또 붙을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래서 그 은유 속에 또 작은 은유가 각각 배치될 수 있다. 이걸 마치 액자 속에 그림이 들어있듯이 커다란 전체 은유 속에 작은 은유들이 또 배치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액자 은유 또는 뭐 혼합 은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단순 은유. 우리가 단순 은유의 예를 뭐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것이 막 그 김동명의 내 마음은 뭐 첫 줄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네, 내 마음은 A는 B요. 이렇게 마음이 호수라는 하나의 마음이 호수라는 하나의 단순 은유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근데 두 번째 예언을 가면 또 내 마음은 촛불이요.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보면은 단순 은유입니다. 그러나 전체 문장을 또 시 전체 문장을 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 또는 촛불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확장된다. 그래서 단순 은유와 확장 은유가 함께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또 이런 그 시도 있습니다. 황석우의 사계의 바람이라는 이런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봄바람은 안기기 잘하는 나비. 네, 봄바람은 안기기 잘하는 나비. 또 여름은 핥히기 잘하는 곰. 그 다음에 가을바람은 울기 잘하는 송아지. 겨울바람은 뛰어달리는 성난발. 그러니까 봄바람은 나비, 그리고 여름은 곰, 그리고 가을바람은 송아지, 겨울바람은 성난발. 각각 1대1로 이렇게 은유가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다 단순 은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다윗의 그 시편 18편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다윗의 유명한 시 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원관념이 뭡니까? 여호와는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원관념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를 건지는 이요, 하나님이요, 나의 바위요, 방패요, 뿌리요, 산성이다. 몇 개입니까? 반석, 요새, 건지는 이, 하나님, 그리고 바위, 방패, 구원, 뿔, 산성 8개나 보조관념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의 원관념이 8개의 보조관념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형적인 확장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은유란
현대적인 기법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명시는, 훌륭한 시는 이렇게 은유를 잘 활용했고 또 확장 은유도 잘 활용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는 자 보세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여기서 원가님은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늙은 비에다. 하나님 보고 늙은 비에다. A는 B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늙은 비에다. 원가님이 늙은 비에다는 보조관념으로 형성됐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니까 푸죽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또 늙은 비에다 커다란 살점이다 박혔습니다. 또 시인 릴케가 만난 슬라브 여자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놋새 항아리다. 하나님이 늙은 비에다 커다란 살점이다. 놋새 항아리다. 이렇게 세 번째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됩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아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또 대낮에도 옷을 벗는 어리디 어린 순결이다. 순결이다 또 있습니다. 3월의 젊은 느릅나무 잎새에서 이는 연두빛 바람이다. 연두빛 바람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춘수의 나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란 원관님이 늙은 비에 커다란 살점, 그리고 놋새 항아리, 그리고 어리디 어린 순결, 그리고 연두빛 바람, 이런 그 5개의 이미지, 보조관념으로 은유가 형성된 그런 확장 은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액자식 은유 또는 이 혼합형 은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쓴 이 꽃밭에서라는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흐드러진 꽃밭이다. 가난 혼인잔치다. 맹진사댁 청사초롱이다. 포동한 산등성이마다 너울순 신부처럼 파닥이는 가슴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려움의 껍질들이 허물을 벗고 차마 부끄러워 마지막 정절에 혼절하는 잔인한 환성이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꽃밭에 대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 꽃밭이 첫째는 가나안 혼인잔치다. 첫째. 두 번째, 맹진사댁 청사촌의 두 번째. 세 번째는 파닥이는 가슴이다. 네 번째는 잔인한 환성이다. 이렇게 네 가지의 확장 은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년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맹진사댁 청사초롱이다. 4월의 사는덕 포동한 등성이마다 노을선 신부처럼 파닥이는 가슴이다. 자, 꽃밭을 파닥이는 가슴이다라고 하는 보조관념 앞에 4월의 사는덕 포동한 등성이 노을순 신부처럼 이런 것들이 앞에 은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두려움의 껍질들이 허물을 벗고 차마 부끄러워 마지막 정절에 혼절하는 잔인한 환성이다. 잔인한 꽃밭은 잔인한 환성이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것을 그 잔인한 환성 앞에 두려움의 껍질들이 허물을 벗고, 이것도 은유죠. 차마 부끄러워 마지막 정절에 혼절하는, 이것도 하나의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작은 은유들이 잔인한 환성 앞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은유 앞에 보조관념이나 또는 원관념 앞에 또 다른 은유가 수식어로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액자식 은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그 한영원의 님의 침묵의 한 규절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수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비풍에 날아갔습니다. 자, 이것은 한영원의 님의 침묵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원관념이 뭐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이 바로 여기서 주어입니다. 맹서가 바로 여기서는 원관념입니다. 그런데 그 맹서가 어떻게 되었느냐?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커다란 윤곽으로 보면 맹서가 날아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맹서 앞에 뭐가 있냐면 맹서는 앞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듯 옛맹서라 했습니다. 그럼 이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이거 전부 다 하나의 은유입니다. 수식형 은유죠. 그런가 하면 차디찬 티끌, 한숨의 미풍 이것도 다 은유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 수식형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맹서라고 하는 원관념 앞에 두 개의 은유가 있고 또 날아갔습니다라고 하는 이 앞에도 차디찬 티끌과 한숨의 미풍이라고 하는 은유가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우리는 액자식 은유라고 말합니다. 물론 앞서 시간에 이런 것들을 수식형 은유 또는 중복형 은유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치환 은유,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은유, 바꾸는 은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단순 은유도 있고 또는 확장 은유도 있고 또 액자식 은유 또는 혼합 은유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치환의 방법에도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고 좀 복잡한 방법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를 이해하고 또 시를 해석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은 결론적으로 이 상에서 보면 의미를 옮기고 바꾸는 이 치환은유의 경우 크게는 A라는 원관념을 B라는 보조관념으로 전환하는 것이지만 세부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단순은유, 확장은유, 그리고 액자식 은유로 구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방법은 모두 기존의 의미를 바꾸고 옮겨서 의미를 확장하고 창조한다는 데 있다. 바로 은유의 본질은 의미를 확장하고 창조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이와 같이 단순, 확장, 그리고 액자식 이런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